번 보는 건데 단풍이 졌는지 꽃이 피는지 우리 열심히 살고 일한다고 못 본다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건가? 어때요? 또 감정이 금방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흙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자연의 힘이야말로 정말 위대하다고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감동, 감정, 이 문을 열어놓으면 정말 좋아요. 차를 타고 갔다가도 아 좋다. 이건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열고 한번 감탄사 한번 내는데 얼마나 좋아요. 어때요? 와 하는 순간에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지잖아요. 내가 좋아지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쏟아지는 폭포수 그 장엄함 이걸 만들어낼까? 자, 이렇게 그런 녀석들을 쳤대봐야죠. 자, 이건 또 두타산에 있는 백곰바인데 곰의 형상이죠. 그렇죠. 곰인데요. 이 곰의 형상. 예. 곰이 아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 정말 이 꼬리도 아무튼 뭐 이렇게 곰의 형상인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괜히 감동해라 억지를 부려서 감동해라는 거 아니에요. 감동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감동의 발로가 되는 것들은 화려한 색채. 그냥 아무렇게나 감동하시지 말고 검정 거 보고 와 이거 이상한 사람이야. 그 하얀 벽을 보고 와 이거 이상한 거예요. 감정의 발로를 느낄 때 여러분들 여기서 화려한 색채에서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자연의 웅장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이럴 때는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감정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묘한 아까 말한 뾰족뾰족한 기묘한 형태를 보면은 감동을 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아까 뭐에? 닮은 꼴? 뭐 거북바위 뭐 이런 것도 닮은 꼴들 봤잖아요. 그럼 괜히 대시를 해줘도 돼요. 그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한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죠.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감의 반론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좀 아시고 그냥 뭐 창문을 열고 노을이 쳤다 그러면 와 소리 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가정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감동하면 아들은 따라서 해요. 어린애들은 우리 아버지가 감동하는데 저거 뭐가 있어서 감동하겠지? 무조건 하는 거죠. 이제 그걸 가족들하고도 저 여행하다가도 내려봐 하늘 봐라. 나중에는 반대로 애들이 아빠 내려봐 멋있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죠. 교육.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정의 미감을 연 훈련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저게 뭐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은 특히 더 감정에 요즘 메말라가 더 힘들어요. 컴퓨터하고 그냥 자기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미술이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아주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미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잘못 인식을 해왔어요. 우리가 그린다, 미술이다 그러면 꼭 아름다움만 그린 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잖아요.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이게?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 지금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그림인데 여러분들 20세기에서 최고의 걸작이고 이상 더 멋있는 걸작은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야 그래요? 나도 그릴 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런 정도예요. 이건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7정, 5욕 7정 중에서 희노, 애락, 애호욕을 중에서 여기는 진짜 여기 미움도 들어있고 슬픔도 들어있고 분노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기쁨이나 여기서 말하는 뭐 사랑이나 이런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즐거움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림 자체로 이루어진 건 뭐냐면은 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 슬픔, 미움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이 스페인을 나치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격을 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뭐 말이 목이 잘리고 사람이 죽고 어마어마한 많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프랑코라는 그 스페인 정치자가 독일과 서로 연결해서 예를 들면 침공을 해라 해서 그런 엄청난 학살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고발적인 그림이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검은 배경에. 근데 이러한 이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한 사람들은 아마 없겠죠.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게 과연 아까 말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과연 아름답다고 인정할 것인가? 이 그림이라고 할 것인가? 근데 20세기의 최고의 역사죠. 이게 스페인에서 프랑스 엑스포 때 이 그림을 프랑스로 보냅니다. 프랑스로 보내서 전시를 끝나고 전시 도중에 프랑스가 이 정권을 잡아요. 그런데 이 내정을 폭로했다고 스페인에 있는 피카소는 이 그림을 스페인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프랑스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다시 못 돌아오니까 프랑스에도 못 있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있다가 결국 이 프랑코가 정권을 이제 그만둔 후에 스페인으로 다시 온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많죠, 이 그림도. 근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 이게 아름다움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미술이라는 거 아름다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자나파랑의 죽음인데 그 아시리아 마지막 황제가 죽으면서 자기 망하면서 자기 전체 자기 그 시중들 또는 자기 부하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다 죽이게 합니다. 자기는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다 죽이게 하죠. 마지막에 자기도 이제 죽죠. 이러한 장면을 그렸는데 이게 과연 아름다울까요? 그러니까 그림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아름답다는 거, 이게 미술이라는 거, 이거 꼭 예쁘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폴 고갱의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죽음과 탄생을 다 그린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를. 자, 이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는 다 알죠. 근데 여기 까마귀가 나는 건데 여기 두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건 이제 고흐가 죽기 한 두세 달 전에 그린 그림일 거예요. 정확하게 죽기 전에 이제 그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고 또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분분한 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갈림길이 있거든요. 이게 이 보리밭길 결국 이 보리밭길에서 권총 자살을 하게 되는데 살아야 할 건가 죽어야 할 건가 두 개의 갈림길에서 고민했던 그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까마귀는 죽음을 상징하고 그다음 하늘은 이상 세계를 인지하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이게 또 아름다울까요? 이건 칸디스키 작품인데 선과 면, 기하학적인 형태로 음악적인 요소를 음악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릴 수 있겠죠? 제가 이 칸디스키 작품이 언젠가 우리나라 90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조선일보 개장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침 좀 일찍이 가서 그림을 좀 보러 갔었어요. 근데 정말 정장한 그 넥타이 메고 멀찍한 분들이 제 앞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저도 이제 쭉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이분들이
야, 발목으로도 저보다 잘 그리겠다. 발가락에 끼워도 내가 저보다 잘 그리겠다. 그게 무슨 그림이냐? 정말 넥타이 메고 잠자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야, 이건 정말 참 스스로 본인을 비하시키는 거죠. 무식하다는 것을. 조금 이따 그 얘기도 이제 제가 좀 감상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수학 김한기 선생의 쥐로라는 그림이에요.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말을 해보세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생각은 훌륭하게 잘 그려진 그림이냐 이거죠. 저 정도 나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좀 네, 수학 김한기 서울대 미대 학장을 지내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뭐랄까 그 그림의 값을 만들어내는 화가인데 이게 K옥션 홍콩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얼마쯤 사시겠어요? 얼마쯤 사시겠냐고 얘기해보세요. 예, 이걸 본인이 사신다면 5만 원, 예. 5만 원 정도 더 있습니까? 크게 써보세요 한번. 10만 원. 좋아요. 그 다음에 더 있으면 경제적인. 아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같이 굉장히 비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쯤 될? 백자 쓰니까 100억. 예, 그건 너무 오버하셨고. K옥션 그 홍콩 경매에서요 40억이 낙찰됐어요. 정확히는 35억 얼마인데 나중에 뭐 이제 40억 정도로 저기를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K옥션 홍콩 경매에서 35억 정도의 낙찰된 그림이에요. 과연 이게 아름답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름답다는 미술을 가시적인 미와 심상적인 미로 나눠요.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눈에 보이는 멋있는 풍경들은 가시적인 미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또 하나는 가슴은 심상적인 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한 피카소 그림 같은 경우는 가시적이 아니죠. 심상적이죠.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막 폭격해서 많이 울고 싶고 이런 걸 보면 가슴이 하는 그 심상적인 미예요. 그 아름다움을 두 개로만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편하게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미와 예술적인 미가 많아요. 일반적인 미 같은 게 아까 오면서 제가 그 다리에서 빨갛게 노을이 불던 풍경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미예요. 예를 들면은 나의 어머니가 어때요? 나에게는 최고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최고의 어머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웃집 아줌마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렇듯이 일반적인 미는 그냥 나의 어머니처럼 나하고 연관되고 나하고 관계되고 이러한 것들은 일상적인 미. 근데 그런 미를 우리는 화가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일상적인 것 플러스 여기에 미술의 원리, 규칙 이걸 적용했을 때 이건 예술적인 미예요.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게 일상적인 미예요. 멋있죠 여러분들? 이거보다 이게 더 멋있죠? 솔직하게 말하세요. 네. 훨씬 이게 멋있잖아요. 네. 이야 이렇게 불도 켜졌고 하늘은 노을이 물들고 참 멋있잖아. 이건 일상적인 미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풍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조형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조형의 요소를 다 적응시킨 거예요. 구도라든가 명암, 밸런스 이런 것들 다. 밸런스 하나만 보자고요. 무게, 균형. 여기다 저울을 달았을 때 어때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이쪽으로 기울으면 이 그림 걸어놓으면 한 줄 이렇게 기울어진다요. 느낌 자체가 그 보는 순간 그리고 액자를 자꾸 이쪽으로 올려요. 그건 일상적인 미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안정감이 있죠. 네. 이건 세잔의 그림이에요. 이건 삼각지에서 판매하는 아까 말하는 5만 원만 주고 사요. 이건 500억을 주고 못 사요. 세잔 인상파, 나는 설명을 드린 인상파의 대가인 폴 세잔의 그림이에요. 입체파를 만들려고 피카소를 만들려고 모든 현대 미술의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폴 세잔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생각할 때 과연 소질, 본인은 소질 있다 생각해요? 그림에? 예술에. 이게 누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본인이 없다고 하죠. 나는 미술에 소질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여기 하나도 없네요? 큰일 났다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성냥갑 같은 이렇지만 지식 같은 거. 자, 여기 우리가 잘못된 게요. 저한테 우리 애 그림 잘 그리는가 못 그리는가 한번 봐두려고 와요. 데리고 와서 소질 있냐는 봐두려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질은 뭐냐면요. 묘사를 잘하는 건 소질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잘 따라 그리면 아 이거 소질이 있다 없다. 그래서 간혹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착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자기 애가 만화를 잘 그린다고 똑같이 잘 그린다고. 그리고 간혹 또 건축을 설계해서 이거 투시도 잘 그린 사람이거든. 소질이 있다고 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묘사는 약 한 10%나 20%뿐이 안 돼요. 미술에서 소질에 따진다면 그 외에 응용력과 창의력이 약 80% 정도가 차지해요. 그중에서 창의력이 거의 50%를 차지한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잘 그리는 묘사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림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입시교육이에요. 입시교육에서도 석고대생을 석고를 갖다 놓고 똑같이 그리게 했어요. 석고 따라서 이제 그리다 보면은 그걸 잘 그리고 못 그리고 판명이 나죠. 똑같이 그렸냐 안 그렸냐. 그래서 어느 입시학원에서는 석고를 배우게 만들었어요. 입시를 놓고 그 자리를 계속 그 자리에서 그리게 만들었어요. 거기 7, 80년대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기실에 들어가면은 석고를 갖다 놓으면은 미리 석고 예시를 해줘요. 뭐 아글파, 주리앙, 뭐 시저, 비너스는 한국에서 뭐 서울대학교에서는 둘 중에 하나 나온다. 이대선 아폴로가 나온다. 이렇게 다 그걸 줘요. 그럼 그것만 두 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장에 입시 가면 석고 있잖아요. 그럼 석고는 바라보지도 않아요. 딱 거기서 연습해요. 양함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요. 그게 무슨 실기예요. 그게 소질이고 실력이. 그걸로 미술 대학을 뽑아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미대를 가서 미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지 자리다 놓고 나오게 만들어요. 석고 대생을 해서 그 자리에다 놓고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비리가 생기냐? 그러면 교수들이 비리가 생기죠. 대충 그래가지고는 그 자리만 맞춰놓으면 되거든. 심사할 때 여기 이쪽 보고 그렸는데 저 안 맞으면 그 맞는 채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또 비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화에 대해서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입시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했냐? 석고를 놓고 한쪽을 깨버렸어요. 망치 한쪽을 딱 깨버렸어요. 깨진 석고는 그려본 적이 없거든. 말 그대로 멘붕이 오는 학생들이 이건 어떻게 그려야 할지 가르친 대로 해도 안 되고 없는 쪽은 못 그리는 거죠. 요즘은 얼마 전까지 입시할 때 실기를 안 봐버려요. 지금 실기를 안 보고 성적으로 들어가요. 그런 현상인데 그러한 분들이 예를 들면 나와서 미술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의외로 지방대 또는 미술 전공하지 않는 이런 분들의 작품이 훨씬 더 창의력과 응용력 훌륭한 작품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류대학 미대를 나온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수가 훨씬 현저히 적어요. 못 그려요. 묘사만 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응용력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 한국 화단을 움직이는 주역들은 인류대가 아니라 그 약간 이류성, 서랍을 예대 출신이라든가 요즘 말로 중대라든가 그 위에 좀 그 당시에는 실력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미술은 아름답고 예쁜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정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 예쁘고 예쁜 것을 그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전략적인 유전적인 것이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기 교육이에요. 앞으로 여기 이제 총각들이 있고 미스들이 있는데 미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스냐는 뭐 한 분 계셔서 또 실수하려. 아무튼 시집을 가시고 장가를 가시면은 방을 하나 애들 낳으면 방을 하나 벽지를 도배를 하지 마시고 하얀 종이를 놔두세요. 그냥 하얗게. 그리고 낙서를 하게끔. 무조건 언제든지 그릴 수 있게끔 낙서하고 많이 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표현이 돼요. 안 그려와서 못 그리고 그리지 않아서 않을 뿐이지 계속 손을 써서 그리게 하면 감정 표현은 다 되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원시인들도 벽에다 낙서 있잖아요. 그게 원시 벽화예요. 원시인 때부터 우리는 DNA가 있어요. 뭘 표현하고자 하고 그리고자 하는 그 DNA가 있는데 그걸 벽지에다가 하면 혼나요. 내가 혼낸다고 해서 낙서해놓으면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감성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릴 수 있는 이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벽에다 낙서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은 저는 어릴 때 우리 애들 기를 때 벽에다 그냥 하얀 종이 놔뒀어요. 그릴 수 있게끔 뭐 표현할 수 있게끔. 자, 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안 쉬어도 되겠죠? 네. 예. 특히 여러분 이제 황금 비율에 대해서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축 쪽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디 갑니까? 저요? 예. 생각했던 게 잘 안 되고 이럴 땐 답답할 때 어디로 가죠? 물 보러 가요. 물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바다나 바다나, 호수나 네. 뭐 그것도 다른 힐링의 큰 요소가 되겠죠? 어디로 가요? 공무원. 공원. 아니 가는 건 좋지만은 일단 밥을 구하고 다니는데 여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보로. 교회도 가고 뭐 절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전보러 가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가지 말라고 언제 나도 모르게 갔다 와요. 당신 잘 될 거래. 누가 얘기해? 전 보고 왔죠. 뭐가 잘 팔릴 거죠. 집도 안 팔릴 집 팔릴 거다. 보고 와요. 그렇지 우리가 답답할 때 뭔가 이렇게 하나 통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화가들은 통로가 뭐예요? 없죠. 화가들은 통로가 없어요. 무조건 멋있어 잘 그려 최고야. 그래서 제일 황당한 게 화가치고 자기가 최고 아닌 사람이 하나 없어요. 자기가 다 신이야. 내가 그려놓고 내가 신이에요. 다. 우리 옥 교수님도 뭐 이번에 그림 그리셨는데 본인이 최고라고 느끼고 그리셨겠지. 이걸 이건 아니야. 이러진 않거든요. 예. 그렇듯이 다 최고예요. 그런데 답답할 때가 많죠. 그림이 안 될 때. 그때는 아까 말했듯이 점도 보고 교회도 가고 뭐 이렇듯이. 근데 화가들은 어디로 가냐? 황금 비율. 뭐 황금 비율이 뭐 저게 방송 언론에 뭐 아니다, 기다, 뭐 이상한 황금 비율도 저게 허화실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감히 황금 비율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미술 아름다움이라든가 건축에 있어서는 최고의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이 비율이 없이는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황금 비율을 만들어내는 것도 쉬워요. 여기서 여기 이 길이 선분의 길이 2분의 1을 나눈 다음에 자, 여기서 2분의 1에서 컴퍼스를 대고 그리고 여기서 그려서 교차하는다. 또는 이 2분의 1 지점하고 여기하고 그어진 선, 이 만나는 D점을 했을 때 이 선에서 그리면 이게 이 D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 다시 컴퍼스를 대고 이렇게 그려내리면 바로 이게 황금 비율 1대 1.618 비율이 만들어져요. 또 하나는 정사각형을 2분의 1로 나눠서 여기서 컴퍼스를 대고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비율이 1대 1.618의 황금 비율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모든 생물체는 생명체는 황금 비율을 지향하고 있어요. 나뭇잎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고기 모양 1대 1.618의 비율이 제일 살아남을 확률이 많고 제일 자연에서 적응하기 좋은 비율이에요. 근데 이게 좀 비율이 틀렸다고 뭐 황금 비율이 아니니 따진 사람도 많은데 그 황금 비율을 다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향하지 않는 대나무 잎도 있고 또는 난도 있고 또 반대로 호박잎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존재하지만은 거의 모든 생명체는 다 황금 비율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뚱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죠. 날씬한 사람은. 또 너무 날씬한 사람은 어때요? 뚱뚱한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러겠어요? 합쳐서 황금 비율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비율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다 그게 숨어 있어요. 괜히 황금 비율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황금 비율 속에 이러한 것들이 제일 번식을 많이 하고 잘 살아남아요. 자, 나뭇잎 비율, 또 물고기의 비율, 벌의 비율, 이러한 것들을 따져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재보니까 좀 틀리더라. 이렇게도 얘기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비율을 다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는 사람, 얼굴 1대 1.618, 코, 눈, 다 이 비례가 황금 비율을 지향했을 때 멋있고 많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자, 심지어는 뼈 마디도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황금 비율을 지향하고 있다. 발 끝에서 배꼽까지, 배꼽에서 머리 끝까지가 대략 1대 1.618 비율을 향하고 있어요. 왜 배꼽을 한 가운데도 안 만들고 1.618을 만들겠어요? 응? 이왕이면 가운데 두면 편할 텐데 1대 1.618 비례로 만들어진 거죠. 팔 끝에서 발끝까지 비례와 이 어깨까지 비례가 1대 1.618 비례를 지향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인체도 모든 부분들이 다 황금 비율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코프왕의 피라미드, 이것도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연이라기보다는 이때 이 비율을 재보니까 정확히 떨어진다는 거죠. 또 이 별, 여러분들 별은 오각형 비교식이 나누면 정확하게 1대 1.618 비례로 다 돼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괜히 스타라고 하지 않죠. 별, 최고라고 해요, 별. 그 별이 바로 황금 비율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정확한 비례를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1대 1.618 비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가 성 시스티나 성당 칠 때 창문을 뚫었는데 별 길이로 다 해보죠. 이 길이도 재보고 저 길이도 재보고 과연 이 비례를 어떻게 뚫었을 때 가장 아름다울 건가? 시스티나 창문의 비율이 1대 1.618로 뚫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미켈란젤로도 이제 황금 비율을 최고의 비율이다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해바라기의 비율, 피보나치 비율인데 피보나치 비율을 보면 여기 1, 2, 3, 5, 8, 13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 건축을 하시죠. 피보나치 수열을 아시죠? 이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만드는 수열인데 이 압수를 계속 더해 나가는 숫자가 뒤에 와요. 3, 5, 8, 5, 8, 13, 8, 13, 21. 이 압수를 계속 더해 나가는 수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수열을 식물체나 모든 동물체 이 수열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21, 또 이쪽으로는 34, 34, 20을 나누니까 여기도 황금 비율로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자, 보면 백합 한 장, 등대풀 두 장, 꽃잎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저도 신기해서 들에 나가서 한번 꽃잎을 다 뜯어봐요. 과연 이게 정말 이 수열을 딱 4장짜리가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뭐 이게 진짜 동백이 5개인가? 근데 이 수열을 다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데이지 같은 건 34장인데 거짓말 같아요. 딱 맞아요. 또 치커리 같은 거 21장. 근데 여기 20개짜리는 없다는 얘기죠. 거의. 이 수열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열이 뭐냐면 이걸 나눠보면 거의 황금 비율로 되어 있어요. 13 나누기 8, 21 나누기 13 이렇게 해서 다 나눠보면 1대 1.618를 아니지만 1.6, 2, 6, 6 뭐 이렇게 그걸 다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열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생명체도 그 숫자를 다 따라가고 있어요. 특히 나무도 둥근 이런 나무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으로 된 나무들은 바람 불면 넘어지겠죠. 또 너무 긴 나무도 쓰러지겠죠. 거의 황금 1대 1.6 비례로 자랐을 때 가장 안전하게 나무가 자란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얼굴, 여러분들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티븐 머큐트라는 이 의학자가 이 사람도 하도 황금 비율이니까 성형외과 의사예요. 직접 자기가 1000몇 명을 성형수술을 해주면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이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여자, 남자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이 비율대로 성형수술을 해줬더니 만족도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 따라서 성형수술을 다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사한테도 마찬가지 화가처럼 이게 하나의 어떤 등대 같은 걸 해주죠. 지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이렇게 쓸 때 만족도가 더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죠. 누군지 아시죠? 다 아시냐? 이 얼굴도 지금 황금 마스크 비율에 비교해 보니까 그러네. 잘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소? 얘 누구예요? 김수현. 얘도 남자 마스크에 비교해 보니까 뭐 정확히는 안 맞겠죠. 사실 입술이 여기까지 그런데 이 비율에 거의 많이 맞는 비율이라는 거죠. 이분이 직접 이걸 만들었어요. 직접 조각도 해서 이 비율대로 조각도 만들어보고 또 이 데이터, 이 비율들 1대 1.61, 1대 1.618 또 뭐 이 비율들을 다 만든 거죠. 근데 거의 신기하게 저도 볼 때 이 눈도 1대 1.618 비례를 지향해요. 우리 눈도. 코도 여기서 이 쟀을 때 이 넓이와 이 볼이 1대 1.618을 지향하는 게 아름답고 입술도 마찬가지고 다 얼굴 이 턱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지향했을 때 훨씬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특히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이러한 비율을 지향했어요. 모나리자가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르브르 박물관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나요? 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오세요. 르브르 의외로 많이 안 가셨네. 안 가가실 줄 알았는데 르브르에
1년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겠어? 루브르 박물관 이용객이 약 800만 정도, 850만. 그게 한 3년, 4년 전 데이터인데 지금은 약 1000만 정도 될 거예요. 1년에. 그 1000만 명이 뭐로 가느냐? 누구를 만나러 가겠어요? 바로 모나리자를 보러 가요. 가서 보고 왔죠? 봐도 제대로 봤어요? 제대로 못 보죠. 앞에 유리 막 쳐졌고 엄청난 거리에서 그 봐야도 가까이 가면 삐소리 나요. 가까이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도난 사건이 한번 있고 도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걸 했는데 그 모나리자에 대한 얘기만 해도 1시간 정도 아주 얘기가 됩니다. 이 모나리자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부터 이제 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모나리자가 제가 얼마쯤 가격이 없어. 한번 써보세요. 크게 한번 써보세요. 크게. 1,000원? 1,000원? 예. 네. 그래도 좀 배짱이 있으시네. 얼마 정도? 150원. 150원. 죄송합니다. 아니, 크게 써보세요. 기억이 안 나신 것 같아요. 크게 쓰라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의 가격이 대략적으로 지금 18경이라고 합니다. 경이. 격이 아니라 18경이래요. 조를 넘어가가지고. 조가 아니라 18경이에요. 이 값어치. 이거 하나 때문에 르브르에 1000만 명이 갈 거예요. 1000만 명의 입장료가 얼마겠어요? 10,000원씩 잡아서 계산해보세요. 평생 르브르는 이 모나리자가 거기에 살려요. 다른 그림 보지도 않아요. 가다가 있다가 사람들 몰려있는 그것이 모나리자가 있어요. 그것만 보러 가요. 왜 그러겠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다른 그림을 몰라요. 아는 것이면 딱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러 간다는 얘기죠. 모나리자가 움직이면요, 무진동차에 의사, 공기, 청정, 뭐가 비행기가 하나 움직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 100명이 따라붙어야 돼요. 이 모나리자 하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렘브란트 그림이 우리나라에 2010 몇 년도에 왔는데요. 덕숭 국립현대미술관에 했는데 제가 가봤는데 엄청 많이 왔는데 한 100 몇 점이 왔는데 렘브란트 그림이 100 몇 점이 왔어요. 근데 원하는 1호짜리 단 한 점 왔어요. 1호짜리. 손바닥만 하는 거 딱 한 점 왔어요. 정말 엄청난 일. 근데 이 모나리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재미난 일화는 모나리자를 여러분들가 본 모나리자가 그럼 진품일까요? 예? 가품이에요? 아니 누가 가품이라고 해요? 가이드 가품이라고 해요? 그 가이드 큰일 날 가이드네. 가품이라고 그 가이드는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모나리자를 요즘 말에 아주 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그 친구도 이제 레오나르도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불러다가 야 저거 좀 어떻게 만들어봐라. 이 어느 날 가보니까 모나리자를 계속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습을 모나리자 앞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리백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려가지고 이제 갖다 줬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같지 않으니까 다시 그려와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왼손잡이에요. 왼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터치가 달라요. 오른손으로 그린 그림과 왼손으로 그린 그림 터치 자체가 반대예요. 그 느낌이 달라요. 다시 왼손잡이를 시켜서 다시 그림을 그리겠어요. 6개를 그리겠어요. 똑같은 건 6개를 그리게 한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줄 테니까 살래? 그럼 사지. 딜을 한 거예요. 6명한테. 원화를 6점 똑같이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거기 그 액자를 갈아 끼고 만드는 직원 하나를 매수해서 너 평생 먹고 살릴 테니까 모나리자를 훔쳐가는 게 아니다. 모나리자를 잠깐만 사라지게 해주라.
없애다가 그냥 갖다만 놓으면 된다. 그래서 딜을 한 거예요. 정말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지게 만들어버려요. 없애게 해요. 이 사람이. 없어지는 사이에 난리가 나죠, 이제. 누구리에서 보내자 없어졌다. 소문이 나니까 불러다가 파는 거예요. 가져가라. 그 브로커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그림을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모텔 여인수가 험한 여인수 침대 밑에서 발견돼요. 다시 찾아보죠. 그래서 뭐 아무 일이 없었던 듯 돌아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그 과학자들이 그걸 레이저를 가지고 쏘아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안에서 남자 초상화가 나와요. 지금 이 모나리자 이 뒤에 남자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남자 초상화 위에 이 모나리자 그렸다. 모나리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모나라는 얘기는 마담하고 같은 거예요. 부인, 리자 부인이에요. 리자. 그러니까 리자 부인은 지오콘도라는 베니스의 큰 상인의 부인인데 그 부인의 초상을 의뢰받은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래서 그 젊은 여자인데 기념으로 이거 그려주기로 했는데 전달되지는 못했어요. 그건 한 40, 50년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덧칠해서 그렸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장난질을 한 거지. 장난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이야기 나오면 한 시간 가는데 제 의견도 이건 가짜가 확실하죠. 예를 들면 옛날 1500년대 그림을 갖다가 이건 나무판이에요. 포플라 나무 판자예요. 천 캔버스가 아니라 그려진 그림 오래된 그 캔버스를 갖다가 여기다 덧칠해서 그려놓고 연대 측정하면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럼 이중섭 화가 그림이 몇 점인지 아세요? 이중섭 그림. 그 힘들 때 그림 이중섭 그림이 실제 그림은 약 150점 정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중섭 그림이 2만 점이에요. 신품이라고 우겨대는 게. 연대 측정은 똑같아요. 청계천 가서 헌책방에 가서 지총이 뜯어다가 옛날 그 오나미 연필 50년대, 60년대, 50년대 그거 갖다가 그래서 탄소 측정은 똑같이 나와요. 그거 어쩔 수 없죠. 2만 점에 다. 그렇듯이 이 모나리자도 미스터리가 많죠. 자, 이건 제가 고도의 표현이라는 책을 쓰면서 만들어낸 황금 비율로 된 이 그림을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판인데,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한 이 선상에서 1대 1.618 그러니까 황금 비율 선상을 4개를 아까 잡아낸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그 현분에서의 그 4개를 다 만들어냈어요. 이거 뭐 책에 나왔는데 제가 구도에 표현한 책을 저술을 하면서 이걸 이대로 그림을 그려서 책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비율인데 여러분 이거 꼭 좀 한번 이제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비율이 이게 황금 비율 선상이에요. 이 선상이 황금 비율 선상이 하나 나오고 둘, 셋, 4개가 나와요. 대략적으로 3등분 약 안쪽에 이렇게 형성이 돼요. 황금 비율이. 여러분들 3등분 딱 그려놓고 약간 그 안쪽에 라인이 이 선상에서의 이 면의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4개가 생기죠. 교차점이 4개가 생겨요. 1, 2, 3, 4가 생기는데 이 화면에서의 명당자리예요. 제일 좋은 자리라는 얘기죠. 이 자리가 제일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황금 비율이 응집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제일 좋아요? 하나 골라보세요. 1, 2, 3, 4 중에서. 빨리 하나씩 골라보세요. 1번 좋아요? 2번이 좋은 분?
3번, 4번. 예. 다 다르죠. 좋아하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다 같아져요. 안정감 있고 편안한 위치를. 제일 안정감 있는 위치가 몇 번일까요? 4번. 그렇죠. 4번이죠. 왜냐면은 아래쪽으로 와야 안정감 있죠. 위보다 아래가 안정감 있잖아요. 그러면 3, 4가 나오죠. 그러면은 3번은 왼쪽에 있잖아요. 뭐는 있나? 그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있는 게 좋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좋다는 이 자리가. 오른손잡이 화가들의 가장 많이 표현되는 위치가 바로 4번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느부를 갖고 이걸 알고 갔어야 되거든. 3번, 4번. 그럼 이 자리에 그림을 보면은 중요한 것도 이 자리에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명당자리예요. 명당. 이 선상에서 명당 선상이고요. 시간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왼손잡이는 가장 편한 게 3번. 그 다음에 운동감 있고 약간 안정감 있어 운동감 있는 자리. 1번이나 2번 가겠죠. 운동감 있어야 되니까. 꼭 다 안정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하고 이런 동작을 그리는데 안정감 있는데 그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자리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인상파 그림 중에서 인상주의 그림 중에서의 구도. 어디가 있어요? 4번. 4번, 3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그 황금빌 선상. 그 선상을 보시면 쉬울 거예요. 꼭 그 만나는 교차점이 아니더라도 자, 이 교차점이 아니더라도 이 라인을 잘 보세요.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자, 여기서 어때요? 거의 다 주가 되는 위치는 다 황금비율 선상으로 특히 오른쪽 황금비율 선상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막 폴 세잔네 정무라, 세잔네 대가, 우리 정무라의 대가죠. 모든 학생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요. 미대 학생들은. 이 그림도 보세요. 어디 있어요? 이 사과가. 아까 정확히 말하는 봐봐, 골든 포인트. 그걸 골든 포인트라고 제가 그냥 임으로 정했는데요. 아주 교차점, 황금비율의 최고의 교차점 위치에 놓은 거예요. 이걸 왜 여기다 놓았을까요? 그냥 괜히 그랬을까요? 우연히 그랬을까요? 다 의도된 그쪽을 향해서 놓은 거죠. 자, 태양이 어디 떴어요? 황금비율 선상이. 모네의 해돋이 인상이에요. 아시겠죠? 이 그림 알죠? 인상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고 이 때문에 인스피레이션, 인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해돋이 인상을 그리는 화가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상주의가 탄생이 된 거예요. 오늘 시간이 되면 그까지 하는데 아마 이건 인상주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해 뜨는 위치도 일부러 저 위치다가 갖다 놓은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 이 나무도 어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선상으로 유도를 시킨 거죠. 자, 이건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죠? 왼손잡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아시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왼손잡이에요. 이쪽보다는 이쪽을 선호를 많이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방향, 얼굴을 보는 방향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면 알 거예요. 대개 오른손잡이 이렇게 그려요. 코를 이쪽으로 향하게. 어때? 여러분들 이쪽으로 다 향하게 그리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려야 편해요.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는 거꾸로 그려야 돼. 이게 왼손잡이는 이렇게 그려야 편하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자, 조금 더 이제 인상파. 여기 여러분들 이제 그 인상파가 제일 중요한데 인상주의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이쪽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 현대미술로 오는 그리고 미술을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뭐 고호,
고갱 이런 아까도 말한 뭐 세잔 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인상주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미술은 이때 절정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미술로 넘어오게 되는데 아주 여러 가지 이제 환란기죠, 환란기. 새로운 미술이 탄생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인상주의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건축을 하시면서 인상주의 정도는 가서 이야기하고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자, 인상주의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부시대 어둡고 칙칙하고 부시대적인 그림들을 새롭게 우리는 밝게 그리자. 이제 어둠을 쫓고 밝은 밖에 나가서 직접 사물을 그려보자. 외광파라고 해요. 외광. 밖에 나가서 직접 밝은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이 전의 그림들은 어둡고 칙칙하고 답답한 그림들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셨죠? 자, 이런 이제 뒤 배경을 어둡게 하고 앵그르라는 이제 화가가 리얼리즘 이게 그 인상주의의 모태가 된 화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뒷배경도 어둡게 그리면서 이렇게 고전적인 이런 그림들이 인상주의 이전에 이제 고전주의, 낭만주의, 리얼리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이것도 지금 후르베라는 화가 그린 자기 화실 그림인데 엄청난 대작이에요. 밝은 것보다는 이렇게 어두우면서 이러한 이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고전주의 그림들. 이렇게 그림들을 그리다가 반란이 일어난 거죠. 우리 이게 싫다. 밝게 그린다. 그리고 거의 다 실내에서 그렸어요. 밖이 아니죠. 실내에서 그린 그림들을 주리로 그렸었는데 이 쿠르베라는 화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쿠르베는 리얼리즘, 사실주의인데 나는 천사를 그리라고 하니까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못 그립니다. 나는 본 것만 그립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 천사를 안 봤기 때문에 못 그립니다. 이러한 리얼리즘, 이런 화가들이 큰 영향을 주고 나는 저렇게는 안 그리겠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쿠르베 그림인데 직접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따라 그리게 돼요. 이 밖에서 이렇게 어떻게 누워있냐, 이 귀족 부인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때도 시도를 하고 이 그림을 보고 바로 이제 인상주의가 탄생이 되는데 이 그림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이 풀바트 식사라는 마네라는 작가가 이걸 살롱전에 출품하게 됩니다. 이 1863년 살롱전에 출품하게 되는데 이 살롱이라는 데는 요즘 말 국전이라고 우리나라 국전 같은 경우요. 약 한 5,000명이 출품을 했어요. 5,000명이 출품을 해가지고 입상자를 2,000명을 입상을 시키고 3,000명이 낙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낙선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주리를 이어요. 이렇게 그린 밝은 뭐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이 마네, 모네, 세잔, 르누아 이런 작가들이 다 낙선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우리는 밝게 그렸는데 왜 낙선을 시키냐는 거예요. 전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 좀 시켜줘. 그래가지고 이제 나폴레옹 3세 그때 이제 왕이 그러면 옆에다가 낙선 전시를 열어주라. 너무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낙선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옆에다가 전시를 열어줘요. 낙선 전람회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선 전람회를 가보면 심하잖아요. 다 이렇게 막 어둡고 이런 이쪽에 오니까 막 이런 그림들이 막 환한 그림들이 이야 멋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그때 인상과가 탄생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모임을 가져요. 그때 이제 아까 말한 여기 마네 헷갈리지 마세요. 마네 이거 모네 뭐 세잔 누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롱에서 전시를 해요. 그때 이제 가장 주목받은 그림이 아까 말한 이 그림이 출품이 돼요. 살롱전에 이 그림이 출품되니까 야 이렇게 뭐 그 어두운
지금 실내에서만 그리다가 이거 멋지지 않냐 해도 뜨고 막 이 인상을 그린 화가들이다. 해도 이제 인상을. 그래서 이제 인상파가 그때부터 이제 인상주의라는 하나의 이제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상 얼굴 잘 찌푸린다 인상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이거 하나만이라도 인지해 주면 오늘 좋은 지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빅토르 메랑이라는 이제 이 사람이 또 아주 재밌는 역할을 해요. 이 모델이. 그 당시에 막 이게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창녀를 그려놨냐, 뭐 아주 많이 많았어요. 또 뒤에서 이렇게 목욕을 여기 물입니다.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물에서 씻고 나오는 여자를 또 그린 거예요. 목욕하고 나오는 여자. 어떻게 그 프랑스 귀족 사회에서 저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느냐. 아주 나쁜 놈들이다. 막 아주 뭐 매장을 시키는 정도로 갔었어요. 이러한 그림을 그린 사람들. 근데 꿋꿋했죠. 성격도 그러지만 만해라는 사람 아주 정말 대단한 작가, 그 당시에도 뭐 최고의 작가였으니까. 이 빅토르 메랑이라는 모델이에요. 모델을 직접 꼬드겨서 그리게 된 거죠. 원래 이제 노란 갈색 머리인데 염색을 시키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올랭페라는 이 그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델이 빅토르 메랑이라는 모델이에요. 그 당시 이제 지금도 1800년도에 모델을 쓴다는 게 참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귀족 사회에서. 이것도 외설이라고 많이 많았어요. 여자가 누드로 이렇게 있는 것도 좋은데 왜 흑인이 꽃을 갖다 주느냐? 밖에 손님 와서 기다리는 거 아니냐? 창녀 아니냐? 뭐 이러한 이제 이야기도 있었고 상당히 무리를 많이 일으킨 그림 중 하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토르 메랑입니다. 여기 인물이. 자, 그 만에 그리는 그 여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 인물 본인이 이제 이걸 본인의 초상화죠. 초상화. 자화상이 아니라 초상화인데 이 인물을 보면 어때요? 전형적인 프랑스 여자죠. 자, 이게 빅토르 메랑이고 이게 지금 만해. 그럼도 만해인데 보세요. 두 분이. 나중에 이제 좀 오래돼서 나이가 먹었을 때 결국은 그 제자로 모델로 하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빅토르 메랑이 그림을 그리고 아무튼 그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 당시 인상주의에서는 대표적인 뭐랄까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 중 하나거든요. 뭐 연인이었다 아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결국은 둘이 같이 헤어집니다. 모델을 하다가 그림도 배우고 그림을 배우면서부터 이 여자가 개인전도 7번까지 개인전도 해요. 작가로 데뷔도 하고 모델을 하다가요. 자, 잠깐만 여기 있었군요. 정말. 자,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린 외광파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오르세미소가 있는 그림인데 대성당 그림을 계속 이건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계속 그리게 되죠. 이렇게 같은 성당인데 그 작가들이 되게 보면 이제 가서 그림을 그리면 그 자리에서 끝을 내버리거든요. 끝내고 와서 완성 지고 오는데 햇볕을 따라서 그림 그리는 작가들은 그 광성에 따라 달라요. 저는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때 이제 학교에 사생회를 나가면 바닷가 사생회를 하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바다를 제가 그려놓거든요. 정확히 바다를 그려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은 알고 또 다른 데 그리다 또 바다 색깔 바꿔요. 또 잠깐 점심 먹고 가면 또 바뀌어서 또 바꾸고 나중에 아는 얘기인데 바다는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색을 직접 칠해보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오전에 바다, 오후에 바다, 또 그 시간대에 바다 색깔을 다르게 그렸어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만 해도 이런 시간대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렸어요. 여기 지금 여기 말한 지금 아까도 인물들 한번 보세요. 자, 이 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그 카메라가 등장해요. 이 드가는 여러분들 그 드가 그 무용하는 그림 다
생각나죠? 발레리나만 그린 화가인데 발레리나를 어떻게 그립니까? 금방 움직여버리는데 다른 사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 드가가 해내거든요. 근데 이 드가가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구멍 사이에 빛이 들어왔는데 그게 맺혀서 카메라의 기본이 된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그린 화가 중 하나예요. 카메라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이제 동작을 그리게 되죠. 인상받을 화가들 그림이에요. 고갱 그림입니다. 이건 고호의 그림이고요. 고호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그림만 그린 게 아니에요. 이러한 리얼리티한 좋은 그림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호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런 정신분열 환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일반인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정신분열 상태에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고호 그림이 좋다나 고호 그림이 진짜 멋있다는 사람들은 한번 정신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거 좋다고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본 풍경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건 어떤 그 아련함이 있고 그걸 그 느낌 그대로를 존중해서 훌륭한 그림이지 아니 진짜 저 고호 그림이 멋있고 좋아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신 분석적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사물이 저렇게 보이지 않아요. 길을 잘하기 전 길을 잘고 나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저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가장 심화될 때예요. 자기 귀를 자기가 자른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권총자살 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 정신분열증에서 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림 감상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전시장에 가면 어떻게 그림을 감상하나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도 전시장에 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게 옳은 건지 이걸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하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시장에 가서 뭐하러 가요? 감상하러 가요? 평론하러 가요? 감상하러 가죠. 근데 여러분들 다 평론가로 가요. 아주 잘 그렸네? 멋있네? 안 멋있네? 이상하네? 다 평론가로 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감상하러 가야 돼요. 그냥 가서 이 감상에 대해서 가장 정의를 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파블로 피카소가 당신 그림 이상하다고 이해 못하겠다. 계속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까 피카소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산에 가봐라. 산에 가보면 새가 울죠. 새가 우는데 까마귀, 꾀꼬리 뭐 다 수많은 새들이 우는데 그 새소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러 갑니까? 들으러 갑니까? 새소리를 이해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전시장에 갈 때 그림을 이해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을 보러 가듯이 꾀꼬리 소리를 감상하러 가는 것이 우리가 꾀꼬리를 이해해서 꾀꼬리하고 대화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감상하다 보면은 그런 계속 새를 쫓아다니다 보면 윤무부 교수처럼 대충 뭘 하고 있냐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까지 그림도 감상을 하면은 교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단 한 번 가서 그림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면 또 잘못된 거예요. 전시장에 가가지고 이해하려 가면 잘못된 거예요. 감상하러 가고 평론은 안 된다. 피카소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새소리를 들으러 가서 새소리를 들어라. 그냥 꾀꼬리는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움 갖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쁘게 느끼고 그 감정을 그 그림을 보면서 공유하러 가는 것이지 내가 그 그림을 컨트롤해가지고 다 내 마음에 들게끔 이해하려 하는 건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 명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천천히 감상해야 돼요. 슉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와서 이해하고 못하는 그림 한 장 그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뭐 한 달, 두 달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한 장을 가지고.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그건 30에서 50년 가지고 다녔다고 봐야 돼요. 계속 가지고 다니는 그 더 그리고 더 그리고 덧칠했어요. 근데 그걸 단 몇 초에 이해하고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저도 이제 전시하고 있으면 쭉 보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돌고 오라고 해요. 전시장을 다시 돌고 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할 수가 없죠. 나 그림 한 장 그리는데 얼마만한 시간을 걸리는데 단 0.1초 그걸 이해하려고 그건 잘못된 거죠. 작가하고 차도 한 잔 마셔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나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그럴 때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내 그림에 대해서 대화도 나눌 수가 있고 그렇듯이 그림은 천천히 감상해야 되고 작가와 대화를 시도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끔만 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시간 없다고 쫙 한 바퀴 돌고 쓱 가버립니다. 여러분도 전시장에 가면 첫째는 그림 앞에 가서 단 1초라도 똑딱 똑딱 이렇게라도 가야 되죠. 그냥 씩 가지 말고 어떤 그림 앞에서는 한 2, 3초 또는 뭐 1분까지도 원하지 않아요. 약 1초, 2초, 3초만이라도 그 앞에 가서 그림을 한번 그 그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얘기예요. 그리고 저 그림이 나한테 뭘 주는가, 어떤 느낌을 주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 다음 또 다른 거 보고 또 연륜이 쌓이면은 그림을 보면서 아 이 작가 이걸 노래하고 있구나 이걸 의도하고 이걸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무튼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자주 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내셔야 할 분들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건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래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뭐가 잘 안 풀릴 때 여러분들 이 펜한테 잘 안 풀릴 때 제 생각을 하면서 황금 비율 그래도 우리 인간에 있어서 자연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황금 비율이구나. 그리고 전시장에 가서 감상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저 위치에 황금 비율이나 위치에 그림이 놓여져 있고 정물이 놓여져 있고 그걸 좀 알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이라도 황금 비율에 대해서 알고 그림을 감상하시면 앞으로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완전히 좋은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시나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술감상법을 잘 아셨죠? 예. 꾀꼬리 소리를 듣듯이 뭐 질문사항이나 좀 맞추고 싶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그 작가의 의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상을 할 때요. 예. 그걸 한번 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정물화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뭐 사과 이런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의도가 어떤 식의 의도가 심어지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냥 뭐 사과 정말 사실적으로 잘 그렸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쉽게 우리가 그림 하면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또 접근 방법도 알려고 그러는데 네. 그 음악 들을 때 접근 방법 있어요? 우리 그 가수들 음악 들을 때 이걸 어떻게 들어야 돼? 이게 맞는 방법이야? 그게 없잖아. 그냥 듣는 거죠. 느껴지는 대로. 그렇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음악이 이거 나에 맞아. 끝까지 듣는 거고 싫으면 돌리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니까 그림을 보면서 내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호감이 가죠. 근데 그러한 그림들을 이런 누브르 박물관이라든가 뭐 최고의 뭐 구겐하임이나 이런 뭐 모마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가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쭉 돌면서 메모장을 갖다가 작가 내가 마음에 드는 작가 이름을 적어보세요. 또 그림들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성향이 나와요. 또 고거의 그림을 보면서 고거의 그림을 쭉 넘기면서 요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넘기면 뭐 고거 그림 뭐 100점 200점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화가든 뭐든 자기한테 체크가 돼 있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그림들을 어디에 통하느냐 여러분들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만드실 때 건설할 때 그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스타일을 하게 돼요. 내가 좋아하니까. 이제 그걸 찾는 일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막연히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뭐 여러분들 건축을 한다, 집을 짓는다 그럴 때 막연히 짓는 건 아니잖아요. 내 스타일로 질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자체를 모르고 아 이거 남들이 지니까 따라서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타일이 뭐고 나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내가 말하는 황금 비율에 있어서 1, 2, 3, 4 나는 어디에 속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따지면 되죠.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든 다음에 그걸 대입시키면 정말 좋은 여러분들도 작품을 다 만들어요. 그림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림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자기 방 꾸미는 거 하나, 자기 뭐 정원 하나 만드는 거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 다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황금 비율이라든가 감상, 내가 감상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다른 말씀은 이제 식사하시면서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예.